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당신의 이야기 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데 도저히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적 이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흔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란 학대와 아주 작은 친절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되는 병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피해자에게 거의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독성 끌림을 만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기이한 충성심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왜곡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미운정이나 애증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을 파괴하는 덫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트라우마 유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학대와 이상화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예측 가능한 순환성입니다. 관계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언어적, 감정적, 혹은 신체적 학대라는 폭발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해자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눈물로 사죄하고 선물 공세를 퍼붓거나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상화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 좋은 사람이 그의 진짜 모습이며 학대는 그저 실수였을 뿐이라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믿고 싶은 강렬한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거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함께 그리던 완벽한 미래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간헐적 강화, 즉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마치 도박처럼 우리를 깊숙이 중독시킵니다. 그 짧고 강렬한 좋은 시절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이 지독한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국 온전한 식사가 아닌 그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에 중독되어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고통 속에서도 느끼는 강렬한 충성심과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을 학대하는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충성심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을 변호하고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심지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태어난 왜곡된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나만이 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혹은 나에게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이 책임감은 당신이 고통의 물속에서 익사해 가면서도 상대방에게 묶여있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심지어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 공황,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를 깊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가 만들어낸 깊은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미 그 관계와 너무나 깊이 얽혀버려서 그 사람 없는 당신의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존재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불확실한 자유보다는 익숙한 고통이 더 낫다고 우리를 속이는 미지의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 자신보다 가해자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 감정, 욕구보다 가해자의 것을 우선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 안녕, 심지어 안전까지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당신은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다음 폭풍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평화라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 욕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며 점차 자신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하고 당신의 필요는 완전히 침묵하게 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기 잠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의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당신은 어느새 가해자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어. 와 같은 변명들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학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이야기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잠시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학대의 순환 속에 더 깊이 가두는 덫이 됩니다. 당신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려 네모난 조각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입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피해자를 그들의 지지 기반, 즉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비난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끼거나 혹은 혼돈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관계까지 신경 쓸 기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가해자가 당신 고통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닻을 잃은 배처럼 점점 더 그의 통제 속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이번에는 달을 거야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반복되는 실망과 계속되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언젠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헛된 희망은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친절과 공허한 약속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개선의 징후를 찾고 찰나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붙잡고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관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끝나기를 그 좋은 사람이 마침내 나타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갈망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서도 다음 판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도박사의 오류와 같습니다. 8번째 신호, 극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극심한 감정적 변동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상화 단계에서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며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학대가 시작되면 절망적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환희와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동은 당신을 항상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진정한 평화나 안정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낡고 해진 전선처럼 언제 다음 충격이 올지 몰라 끊임없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감정적 채찍질은 당신을 완전히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립니다. 9번째 신호, 자존감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당신은 예전의 자신은 그림자만 남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취미, 열정, 심지어 당신 자신의 의견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끊임없는 비판, 조종,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인식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평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힘을 주지만 트라우마 유대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파괴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 당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변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 관계에 머무르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선택을 방어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변명을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적으로는 왜 당신을 그토록 깊이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갈등하는 감정들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고장났으며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 상황의 현실과 트라우마 유대의 강력한 감정적 끌림 사이에서 화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고통이 어떤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당신의 인내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와 안녕을 위해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부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빛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당신의 이야기 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데 도저히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적 이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흔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란 학대와 아주 작은 친절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되는 병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피해자에게 거의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독성 끌림을 만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기이한 충성심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왜곡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미운정이나 애증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을 파괴하는 덫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트라우마 유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학대와 이상화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예측 가능한 순환성입니다. 관계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언어적, 감정적, 혹은 신체적 학대라는 폭발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해자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눈물로 사죄하고 선물 공세를 퍼붓거나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상화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 좋은 사람이 그의 진짜 모습이며 학대는 그저 실수였을 뿐이라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믿고 싶은 강렬한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거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함께 그리던 완벽한 미래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간헐적 강화, 즉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마치 도박처럼 우리를 깊숙이 중독시킵니다. 그 짧고 강렬한 좋은 시절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이 지독한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국 온전한 식사가 아닌 그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에 중독되어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고통 속에서도 느끼는 강렬한 충성심과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을 학대하는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충성심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을 변호하고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심지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태어난 왜곡된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나만이 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혹은 나에게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이 책임감은 당신이 고통의 물속에서 익사해 가면서도 상대방에게 묶여있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심지어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 공황,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를 깊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가 만들어낸 깊은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미 그 관계와 너무나 깊이 얽혀버려서 그 사람 없는 당신의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존재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불확실한 자유보다는 익숙한 고통이 더 낫다고 우리를 속이는 미지의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 자신보다 가해자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 감정, 욕구보다 가해자의 것을 우선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 안녕, 심지어 안전까지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당신은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다음 폭풍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평화라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 욕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며 점차 자신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하고 당신의 필요는 완전히 침묵하게 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기 잠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의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당신은 어느새 가해자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어. 와 같은 변명들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학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이야기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잠시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학대의 순환 속에 더 깊이 가두는 덫이 됩니다. 당신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려 네모난 조각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입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피해자를 그들의 지지 기반, 즉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비난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끼거나 혹은 혼돈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관계까지 신경 쓸 기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가해자가 당신 고통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닻을 잃은 배처럼 점점 더 그의 통제 속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이번에는 달을 거야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반복되는 실망과 계속되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언젠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헛된 희망은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친절과 공허한 약속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개선의 징후를 찾고 찰나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붙잡고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관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끝나기를, 그 좋은 사람이 마침내 나타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갈망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서도 다음 판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도박사의 오류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 극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극심한 감정적 변동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상화 단계에서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며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학대가 시작되면 절망적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환희와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동은 당신을 항상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진정한 평화나 안정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낡고 해진 전선처럼 언제 다음 충격이 올지 몰라 끊임없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감정적 채찍질은 당신을 완전히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립니다. 9번째 신호, 자존감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당신은 예전의 자신은 그림자만 남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취미, 열정, 심지어 당신 자신의 의견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끊임없는 비판, 조종,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인식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평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힘을 주지만 트라우마 유대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파괴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 당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변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 관계에 머무르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선택을 방어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변명을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적으로는 왜 당신을 그토록 깊이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갈등하는 감정들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고장났으며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 상황의 현실과 트라우마 유대의 강력한 감정적 끌림 사이에서 화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고통이 어떤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당신의 인내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와 안녕을 위해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부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빛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당신의 이야기 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데 도저히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적 이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흔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란 학대와 아주 작은 친절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되는 병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피해자에게 거의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독성 끌림을 만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기이한 충성심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왜곡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미운정이나 애증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을 파괴하는 덫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트라우마 유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학대와 이상화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예측 가능한 순환성입니다. 관계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언어적, 감정적, 혹은 신체적 학대라는 폭발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해자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눈물로 사죄하고 선물 공세를 퍼붓거나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상화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 좋은 사람이 그의 진짜 모습이며 학대는 그저 실수였을 뿐이라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믿고 싶은 강렬한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거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함께 그리던 완벽한 미래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간헐적 강화, 즉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마치 도박처럼 우리를 깊숙이 중독시킵니다. 그 짧고 강렬한 좋은 시절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이 지독한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국 온전한 식사가 아닌 그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에 중독되어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고통 속에서도 느끼는 강렬한 충성심과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을 학대하는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충성심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을 변호하고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심지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태어난 왜곡된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나만이 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혹은 나에게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이 책임감은 당신이 고통의 물속에서 익사해 가면서도 상대방에게 묶여있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심지어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 공황,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를 깊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가 만들어낸 깊은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미 그 관계와 너무나 깊이 얽혀버려서 그 사람 없는 당신의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존재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불확실한 자유보다는 익숙한 고통이 더 낫다고 우리를 속이는 미지의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 자신보다 가해자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 감정, 욕구보다 가해자의 것을 우선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 안녕, 심지어 안전까지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당신은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다음 폭풍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평화라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 욕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며 점차 자신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하고 당신의 필요는 완전히 침묵하게 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기 잠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5번째 신호, 그의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당신은 어느새 가해자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어. 와 같은 변명들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학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이야기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잠시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학대의 순환 속에 더 깊이 가두는 덫이 됩니다. 당신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려 네모난 조각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6번째 신호,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입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피해자를 그들의 지지 기반, 즉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비난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끼거나 혹은 혼돈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관계까지 신경 쓸 기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가해자가 당신 고통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닻을 잃은 배처럼 점점 더 그의 통제 속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7번째 신호, 이번에는 달을 거야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반복되는 실망과 계속되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언젠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헛된 희망은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친절과 공허한 약속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개선의 징후를 찾고 찰나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붙잡고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관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끝나기를, 그 좋은 사람이 마침내 나타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갈망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서도 다음 판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도박사의 오류와 같습니다. 8번째 신호, 극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극심한 감정적 변동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상화 단계에서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며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학대가 시작되면 절망적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환희와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동은 당신을 항상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진정한 평화나 안정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낡고 해진 전선처럼 언제 다음 충격이 올지 몰라 끊임없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감정적 채찍질은 당신을 완전히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립니다. 9번째 신호, 자존감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당신은 예전의 자신은 그림자만 남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취미, 열정, 심지어 당신 자신의 의견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끊임없는 비판, 조종,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인식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평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힘을 주지만 트라우마 유대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파괴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 당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변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 관계에 머무르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선택을 방어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변명을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적으로는 왜 당신을 그토록 깊이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갈등하는 감정들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고장났으며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 상황의 현실과 트라우마 유대의 강력한 감정적 끌림 사이에서 화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고통이 어떤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당신의 인내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와 안녕을 위해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부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빛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당신의 이야기 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데 도저히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적 이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흔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란 학대와 아주 작은 친절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되는 병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피해자에게 거의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독성 끌림을 만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기이한 충성심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왜곡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미운정이나 애증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을 파괴하는 덫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트라우마 유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학대와 이상화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예측 가능한 순환성입니다. 관계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언어적, 감정적, 혹은 신체적 학대라는 폭발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직후 가해자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눈물로 사죄하고 선물 공세를 퍼붓거나 당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상화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 좋은 사람이 그의 진짜 모습이며 학대는 그저 실수였을 뿐이라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믿고 싶은 강렬한 희망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거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함께 그리던 완벽한 미래의 환영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간헐적 강화, 즉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마치 도박처럼 우리를 깊숙이 중독시킵니다. 그 짧고 강렬한 좋은 시절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이 지독한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결국 온전한 식사가 아닌 그가 던져주는 애정의 부스러기에 중독되어 그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고통 속에서도 느끼는 강렬한 충성심과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을 학대하는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충성심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을 변호하고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심지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태어난 왜곡된 의무감입니다. 당신은 나만이 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혹은 나에게는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이 책임감은 당신이 고통의 물속에서 익사해 가면서도 상대방에게 묶여있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심지어 관계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리는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무력감입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가 얼마나 해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 공황, 심지어 신체적인 고통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를 깊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가 만들어낸 깊은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미 그 관계와 너무나 깊이 얽혀버려서 그 사람 없는 당신의 존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존재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말이죠. 이것은 불확실한 자유보다는 익숙한 고통이 더 낫다고 우리를 속이는 미지의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 자신보다 가해자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트라우마 유대 관계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 감정, 욕구보다 가해자의 것을 우선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 안녕, 심지어 안전까지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당신은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다음 폭풍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평화라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 욕망,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며 점차 자신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하고 당신의 필요는 완전히 침묵하게 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기 잠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5번째 신호, 그의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당신은 어느새 가해자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이 불행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어. 와 같은 변명들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학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이야기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잠시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학대의 순환 속에 더 깊이 가두는 덫이 됩니다. 당신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을 구부려 네모난 조각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6번째 신호, 친구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입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피해자를 그들의 지지 기반, 즉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나 가족을 비난하고 그들과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신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끼거나 혹은 혼돈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관계까지 신경 쓸 기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트라우마 유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가해자가 당신 고통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닻을 잃은 배처럼 점점 더 그의 통제 속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7번째 신호, 이번에는 달을 거야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반복되는 실망과 계속되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언젠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헛된 희망은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보여주는 친절과 공허한 약속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개선의 징후를 찾고 찰나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붙잡고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관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끝나기를, 그 좋은 사람이 마침내 나타나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절박한 갈망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돈을 잃으면서도 다음 판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도박사의 오류와 같습니다. 8번째 신호, 극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극심한 감정적 변동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상화 단계에서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며 천국을 경험하다가도 학대가 시작되면 절망적인 나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환희와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동은 당신을 항상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 진정한 평화나 안정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낡고 해진 전선처럼 언제 다음 충격이 올지 몰라 끊임없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감정적 채찍질은 당신을 완전히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국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립니다. 9번째 신호,
자존감과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당신은 예전의 자신은 그림자만 남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취미, 열정, 심지어 당신 자신의 의견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끊임없는 비판, 조종,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인식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믿기 시작하고 그의 평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힘을 주지만 트라우마 유대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파괴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를 가치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신호, 당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변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 관계에 머무르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 걱정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의 선택을 방어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변명을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적으로는 왜 당신을 그토록 깊이 아프게 하는 사람을 떠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갈등하는 감정들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고장났으며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 상황의 현실과 트라우마 유대의 강력한 감정적 끌림 사이에서 화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고통이 어떤 사랑의 행위인 것처럼 당신의 인내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유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종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치유와 안녕을 위해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부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치유의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의 빛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의 동반자, 당신의 이야기 창고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나를 계속해서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데 도저히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적 이끌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흔한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유대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유대란 학대와 아주 작은 친절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형성되는 병적인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피해자에게 거의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독성 끌림을 만듭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기이한 충성심을 느끼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왜곡된 생존 방식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미운정이나 애증이라는 말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을 파괴하는 덫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트라우마 유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명백한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신호, 학대와 이상화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트라우마 유대의 가장